안녕하세요. 전 이제 막 70대에 접어든 할머니입니다. 나이가 들면 괜한 생각이 자주 들곤 한답니다. 요즘에는 나보다 훨씬 먼저 간 영감과 아들 생각이 자주 나네요. 제가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러 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경험한 기적과 같은 일을 알리고 싶어서랍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무릎을 탁 치고 넘길 만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또 절박한 누군가에겐 힘을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저 역시 개의사를 공개한다는 것이 좀 꺼려지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니 모쪼록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실하지만 돈복이 지지리도 없는 남편을 만나 무척 고생을 했죠. 그래도 당시에는 힘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사는 모양새가 그럭저럭 비슷했기 때문이었죠. 그나마 저희 집은 나은 편이었어요. 없는 재료로도 뚝딱뚝딱 맛나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친정엄마의 솜씨를 물려받았는지 저도 음식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 음식 솜씨에 반해서 결혼했다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어요. 남편의 지인이 6평 남짓한 시장통 가게에 자리를 내어준 덕에 전 작은 백반집을 차렸고 음식 솜씨를 10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 정갈하고 맛있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어요.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근처 공장 직원들 그리고 건설 인부들까지 제가 만든 음식에 만족해하며 배를 두드렸죠. 돈 버는 재미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도 제겐 큰 보람이었어요. 음식 장사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손도 많이 가고 일도 많지만 맛있다는 한마디에 없던 힘도 불끈 나게 되는 법이죠. 일이 신바람이 나니까 돈도 차곡차곡 모이더군요. 통장에 찍힌 잔고를 보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거기에다 자상한 남편과 매번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오는 아들,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애교를 부리는 딸아이가 있으면 남부럽지 않은 삶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작게 시작한 백반집은 미어 터지는 손님들 덕분에 날로 번창해졌어요. 6평짜리 가게에다 그 많은 손님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옆 가게를 인수해 가게를 넓혔죠. 일손이 딸리니 손이 야무진 아주머니들도 몇 명 고용해야만 했죠. 그래도 바쁜 건 마찬가지더군요. 백반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돼지고기 김치찜을 맛보기 위해 사람들이 자진해서 줄을 섰고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하루였지만 그래도 고된 줄 몰랐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우리 새끼들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힐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전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았어요. 결혼을 하고 난 이후 매번 돌아오는 남편 생일날 남편에게 변변한 선물 한번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만 해도 숨이 차 죽겠는데 선물은 무슨 선물이랍니까? 그냥 소고기 한 근을 끊어다가 미역국을 끓여 상에 올리고 말았죠. 그러다가 시장을 돌아다니는 장돌뱅이 아저씨에게 삐까번쩍한 낚싯대 한 세트를 샀습니다. 바닷가에서 태어난 남편은 낚시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죠.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 남편에게 좋은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낚시 가방을 잘 숨겨놓고 남편 입이 길게 찢어지는 상상을 해보았죠. 좋아할 그 모습에 제 생각만으로도 흐뭇해졌어요. 계산대 밑에 당신 선물 사놨으니까 한번 열어보시오. 선물? 갑자기 무슨 선물을 샀다고 그래? 다음 주가 당신 귀 빠진 날이잖아. 그래서 내가 큰 마음 먹고 하나 샀지. 그래? 동현이 엄마가 웬일이래? 어? 이게 뭐야? 이거 낚싯대 아니야? 아니, 당신 이거 정말 돈 주고 샀다는 거야? 이거 꽤 비쌀 텐데. 비싸지.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서방 어깨 한번 쫙 펴라고 돈 좀 썼지 내가. 우와, 이거 정말,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정말 사람 됐네. 뭐라고? 아, 그럼 여태 내가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오?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암튼 고마워 여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렇게 고마우면 한 번 업어주던가. 업어주다 마다 한 번이 아니라 내 100번도 업어주지. 자자, 이리 와봐. 아이고, 됐어요, 됐어. 아유, 징그러우니까 저리 가서 낚싯대나 구경해요.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팍팍한 삶이 아니었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거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사준 낚싯대를 이리 닦고 저리 닦으며 폼을 재더군요. 오는 주말에 동현이 데리고 낚시터에 다녀올게. 당신이 큰 마음 먹고 사준 건데 얼른 가서 개시를 해야지. 왠지 이 낚싯대를 담그면 월척이 쉴 새 없이 걸릴 것 같단 말이야. 몸이 근질근질해진 남편이 주말이 오기를 벼릅니다. 그리고 마침 일요일 새벽 일찍 아들을 데리고 낡은 트럭을 몰아 낚시터로 향했죠. 여보, 우리 다녀올게. 남편이 잠이 덜 깬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비몽사몽 손을 회해 저으며 잘 다녀오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 인사였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도 남편의 트럭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계바늘이 11시를 넘어 12를 가리키는데도 남편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딸아이를 업고 바깥에 나가봐도 남편의 트럭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요? 아니면 낚시에 푹 빠진 남편이 밤낚시까지 할 참이었을까요? 남편과 아들 걱정에 새벽 2시가 다 됐는데도 잠이 도통 오질 않더군요. 바로 그 순간 정막을 깨는 전화벨 소리에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전 불이 나게 수화기를 들고 다짜고짜 따져 물었어요. 동현 아빠? 아니 대체 왜 집에 오질 않고 전화를 해요? 어디에요? 동현이는요? 아, 안녕하세요. 강인구 씨 댁 맞습니까? 어머, 네, 강인구 씨 집 맞는데요. 그런데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실은 강인구 씨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강인구 씨와 아드님으로 보이는 남아가 크게 다쳐서요. 지금 응급실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일단 보호자분께서 급히 이쪽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일까요? 경찰이 직접 한 말이지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왠지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아이를 무작정 들쳐업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전 차갑게 식은 남편과 아들을 마주해야만 했죠.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아드님은 내장을 많이 다쳤고요.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우리 남편이랑 아들 죽은 거 아니잖아요. 의사 선생님에게선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듬직한 남편과 생대 같은 아들이 한꺼번에 저 세상으로 갔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왜 남편에게 낚싯대를 사주어서 이 불행을 자초한 걸까요? 모두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남편과 아들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해도 죽은 사람은 되돌아오지 않더군요. 제 엄마가 슬퍼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라도 한 것일까요? 제 등에 엎여있던 딸이 자지러지듯 울음을 터뜨립니다. 새하얗게 칠해진 병원 벽에 머리를 찍고 싶습니다. 아니면 혀를 꽉 깨물어버리고 확 죽어버릴까요? 짐승처럼 울부짖는 저를 간호사들이 다 말렸어요. 비어있는 입원실에 절 눕히고 수액을 놓으며 진정을 시키더군요. 참담한 마음에 입간 목습 당장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간호사 품에 안겨 우는 딸애를 생각하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마음속에 묻었어요. 그 절망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지만 딸 하나만 보고 살리라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양지 바른 곳에 남편과 아들을 두고 돌아오는 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죠.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묵묵히 집을 정리하고 가게 문도 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애써 담담하게 받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것이 모든 걸 잃은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 같은 거였습니다. 만약 제 딸애가 없었더라면 진즉 남편과 아들을 따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없으면 이제 하나 남은 우리 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아무리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우리 딸 잘 크는 모습을 볼 때까진 열심히 살기로 다짐을 한 것이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이 흐르긴 흐르더군요. 아장아장 걸었던 딸애가 작은 가방을 메고 유치원을 다닐 나이가 됐죠. 아빠를 쏙 빼닮은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서글펐지만 딸아이는 제가 사는 유일한 이유였답니다. 전 그렇게 야속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겨울 삭풍이 매섭게 치던 날이었어요. 백반집 문을 닫으려는 찰나에 남자아이 손을 잡은 웬 할머님 한 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군요. 아유, 할머님, 이거 어쩌죠? 저희 장사가 끝났어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손주 녀석이 열병을 심하게 앓아서 병원을 다녀오는 길인데 배를 한참 골았어요. 제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애한테 밥 한 끼 해주실 수 없을까요? 네? 엉뚱한 부탁에 잠시 머뭇거렸네요. 그러다가 절 빤하게 쳐다보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밥 한 끼 챙겨달라는 할머니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겠더라고요. 알았어요, 할머니. 거기 앉아 계세요. 제가 얼른 밥 차려드릴게요.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제게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전 그런 할머니에게 우리 집 메인 메뉴인 돼지고기 김치찜을 푸짐하게 차려서 대접을 해드렸어요. 귀여운 바가지 머리를 한 아이는 정말 맛있게 밥을 먹더군요. 할머님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도록 양을 충분히 해서 올렸습니다. 우린 저기 큰 길 건너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어요. 내일 모레 죽을 늙은이가 이 손주 하나 보고 사는데 이 녀석 몸뚱이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지 뭡니까? 놀래서 애를 들쳐업고 병원에 갔는데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나흘이나 병원에 있었지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병원비 주고 나니까 수중에 글쎄 단 돈 1,000원이 남지 뭡니까? 애는 백가죽이 달라붙어 버렸는데 할미가 돼서 귀한 손주 밥 한 끼 사주지도 못하니 이 세상 헛살아도 한참을 헛살았지요. 할머니의 담담한 고백에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손자와 단둘이 사는 할머니 형편이 말 못할 정도로 어려우니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화지를 주워 파는 돈으로 생활을 하신다지만 제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노인이 벌면 얼마나 버시겠어요. 한참 먹고 싶은 게 많은 나이인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쩌릿쩌릿 아파오더라고요. 아유, 밥을 너무 잘 먹어서 예쁘네. 넌 이름이 뭐니? 장도경. 그런데 아줌마가 해준 밥은 정말 맛있어요. 그랬어. 얼마나 맛있었는데? 할머니가 해준 밥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전 고기를 좋아하는데 할머니는 맨날 나물만 해줘요. 아이가 천진한 표정으로 그런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는 손자의 갑작스런 고백에 쑥스러운 듯 눈동자를 가만히 두질 못하셨죠. 전 그런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님, 그러지 마시고 이젠 식사하러 저희 가게로 오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밥은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아유,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늙은이가 염치가 있죠.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도 넘치는데 어떻게 매번 밥을 얻어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하는 일이 밥하는 건데요, 뭐. 이제 한참 클 나이인데 밥을 부실하게 먹으면 안 돼요. 저희 식당이랑 멀지 않은 곳에 사시니까 꼭 끼니 때마다 들르세요. 아셨죠? 아이고, 사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으라고. 은혜는요, 무슨. 저도 이 아이만한 딸애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 스스로 고기를 좋아한다고 말할 정도인데 그동안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을까요? 전 할머님과 아이에게 거리낌 없이 식사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밥집을 하는 저에겐 큰 봉사라고 생각할 것도 없었죠. 그저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어린 친구에게 마음이 쓰였고 또 그런 손주와 어렵게 생활하시는 할머니가 걱정이 됐을 뿐이었어요. 적어도 끼니 걱정만큼은 하지 않게끔 해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도경이라는 아이와 인연을 맺게 됐고 아이와 할머니는 식사 때가 되면 식당에 들렀습니다. 전 혹시라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실까봐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차려드렸죠. 식당이 쉬는 날이면 혹시 배를 골지는 않을까 일부러 찬을 싸드리기도 했고요. 늘 구배하는 쌀을 넉넉하게 사서 할머님 댁에 가져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할머님 댁에 들러서 부족한 것은 없나 혹 도와드릴 일은 없나 하고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도경이 그 아이도 제가 익숙한지 밥집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절 잘 따랐고요. 밥집 아줌마, 아줌마가 만들어준 계란 장조림 5개나 먹었어요. 정말 너무 맛있어서 꿈에서도 계란 장조림을 먹었다니까요. 아유, 우리 도경이 그렇게 맛있었어? 아줌마가 또 해다 줄 테니까 마음껏 먹으렴. 알았지? 와, 정말요? 진짜 신난다. 도경이를 보고 있으면 먼저 떠나보낸 제 아들 동현이가 떠올랐어요. 애써 마음에 묻은 자식을 떠올리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천진난만한 저 아이를 힘 닿는 데까지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도경이와 인연을 맺고 산 지 꼬박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데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노쇠해지셨죠. 늘 손자의 손을 잡고 식사를 하러 오셨는데 이젠 몸이 좋지 않은 할머니 대신 아이 혼자 식당에 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오늘도 도경이 혼자 왔어? 할머니는 많이 편찮으셔? 네, 할머니는 누워서 끙끙 앓기만 하고 계세요. 아유, 큰일이네. 어디가 그렇게 아프시다니? 병원에는 다녀오셨고? 아니다, 내가 이따가 집에 들러봐야겠다. 나이가 들면 아프지 않은 곳이 없기 마련이죠. 하지만 요새 할머니 기색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도경이와 할머니를 본 지가 오래돼서 밥숟갈 뜨는 모양새만 봐도 대충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걱정스런 마음에 종종 걸음으로 도경이네를 가보았습니다. 낡은 요를 깔고 누워 계신 할머니는 통 기운이 없는지 미동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저 왔어요. 어디가 많이 편찮으세요? 사장님 오셨구나. 아유, 내가 일어나야 하는데 통 기운이 없어서. 아니에요,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기운이 없고 몸이 막 쑤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갈 때가 됐으니 가만히 있어도 생기가 빠져나가는 거지 뭐. 죽는 거야 미련이 하나 없는데 우리 어린 도경이를 남겨두고 떠나려니까 발길이 도무지 안 떨어져서.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저랑 병원에 가요.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금방 기운 차릴 거예요. 사장님, 내 염치가 없지만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수? 아유, 할머니, 진짜 죽을 사람처럼 왜 이러세요? 우리 도경이만 누가 돌봐준다면 내 미련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탁할 사람이 사장님밖에 없어. 우리 도경이가 스스로 밥 벌어 먹을 수 있을 때까지만 사장님이 돌봐주시면 안 될까?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이젠 도경이도 제 식구랑 다름없는데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부터 가시자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사장님한테 은혜를 갚고 죽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럴 수가 없을 것 같네. 그렇지만 우리 도경이가 꼭 은혜를 갚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참말로 감사해요. 할머님은 제 손을 꼭 붙들며 당신의 손자를 부탁하셨죠. 할머니의 그렁그렁한 눈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절로 듭니다. 할머님의 기구한 사연은 할머니에게 직접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평생 일을 하신 할머니는 시내 중심가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셨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내외와 분가한 딸과는 떨어져서 살고 있었는데요. 사업을 하던 아들이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였죠. 어려움에 빠진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하겠습니까? 할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이 든 아파트를 팔아 아들에게 거금을 해주었다죠. 할머니의 아들은 어머니는 본인이 모실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큰 소리를 치며 사라졌답니다. 하지만 아들과는 한참 동안이나 연락이 닿질 않았고 1년 후에 나타난 아들 내외가 손자를 할머니에게 맡겨두고 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였죠. 할머니 혼자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들 내외가 젖먹이 손자까지 맡겨두고 사라지는 바람에 눈앞이 정말 캄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딸에게 연락을 해봐도 오빠한테 재산을 전부 줬다는 것에 화가 난 딸은 이제 인연 끊고 남처럼 지내자며 냉정하게 돌아섰다는 겁니다. 결국 할머니는 아들에게 사기를 당했고 딸에게 버림을 받은 셈이었죠. 그래도 귀한 손자를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파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끄셨고 먹을 것이 생기면 본인 배는 고라도 손자 입에 먼저 넣으셨다죠. 그런 할머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기운이 빠졌는데도 무조건 손자 걱정부터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 도경이 좀 잘 부탁해요. 부탁할 사람이 사장님밖에 없어요. 이 늙은이 마지막 소원이니까 꼭 좀 들어주세요. 할머니는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 제게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곤 절대 깨지 않는 잠에 드셨어요. 얼떨결에 제가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된 셈이었어요. 할머님이 마지막 남긴 부탁을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할머님의 그런 부탁이 아니었더라도 도경이를 내버려 두진 않았을 거예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연고가 없는 도경이의 거취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았답니다. 연락이 닿는 친인척은 있었지만 도경이를 거두겠다고 나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결국 도경이는 시설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관계자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후원자의 자격으로 도경이를 보살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없어서 결정이 지지부진했지만 도경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관계자의 관리하에 제가 도경이를 돌볼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도경이를 입양할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차마 제 아들 생각이 나서 그럴 순 없더라고요. 그저 도경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도경이의 밥집 아줌마가 되어주기로 결심했죠. 딸도 키우는 제가 아이 하나 더 키운다고 힘들 건 없었어요. 또 도경이가 유독 저를 잘 따르니까 적응하는데도 문제가 없었고요. 그저 할머니가 떠난 자리를 잘 메워주고 보살펴준다면 똘똘한 도경이는 알아서 잘 클 아이였죠. 도경이는 우리 딸애와 3살 아래였는데요. 딸애도 도경이를 동생처럼 생각하며 잘 살폈고 도경이도 누나를 잘 따랐습니다. 도경이는 제 보살핌 속에서 쑥쑥 자랐어요. 원체 똑똑한 아이는 공부도 무척 잘했고요. 이제 저와 누나를 진짜 가족처럼 여기며 세상 소중하게 생각했죠. 언제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도경이가 고등학생 때 일이었어요. 항상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던 녀석은 제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틈틈이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섰죠. 하필 도경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을 때였어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취객이 제게 슬슬 시비를 걸더군요. 아줌마, 아니 왜 밥값이 3만 원이 넘어? 난 딱 한 가지만 시켜서 먹었는데. 아유, 술을 많이 시키셨잖아요. 닭도리탕 하나에 소주가 4병이에요. 그러니까 3만 3천 원 맞아요. 이 아줌마가 누굴 호구로 하나. 난 밥도 다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난 돈 못 내. 알았지? 아니 이 양반이 정말 돈 안 내면 경찰에 신고할까요? 콩밥을 먹어야 밥값을 낼 거냐고요. 이 아줌마가 죽으려고 한장을 했구만. 취객은 거친 동작으로 제 뺨을 후려쳤고 전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우당탕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방에 있던 도경이 녀석이 취객한테 와락 달려들더라고요.
그 순진하고 착한 녀석 입에서 험한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주먹까지 휘두르며 분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전 취객한테 당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도경이를 말리느라 진땀을 뺐네요.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겨우 뜯어 말릴 수가 있었는데요. 취객의 행패가 싸움의 원인이 되었으니 서로 사과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죠. 도경이 인생에 빨간 줄이 가는 줄만 알고 가슴을 졸였던 사건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절 지켜주는 아들 같기도 해서 마음이 참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경이는 서울대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마치 제 아들이 대학을 합격한 것처럼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어렵다는 서울대에 합격한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의대에 덜컥 들어갔으니 경사도 이런 경사가 없었죠. 하지만 아이는 제게 학비까지 손을 벌릴 수 없다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나섰어요. 전 그런 도경이를 앉혀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경아, 이제 넌 내 아들과 다름없는데 내가 학비를 대주면 잘못된 일이니? 하지만 아주머니, 나 돌아가신 할머님한테 약속했다. 네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돌보겠다고. 그럼 나보고 그 약속을 깨란 말이야? 네가 해야 할 일은 학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야. 도경이가 훌륭한 의사가 되면 그때는 네가 아줌마 돌봐주면 되지 않니? 안 그래? 아주머니. 전 도경이가 아무 걱정 없이 공부를 하길 바랬습니다. 도경이가 훌륭한 어른이 될 때까지 끝까지 뒷바라지를 하리라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 제 뜻을 잘 알아들은 도경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멋진 의사 선생님이 되었고요. 도경이가 의사 면허에 합격을 한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부터 도경이는 제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 제게 중대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조금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경이가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딸애가 도경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와서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엄마, 실은 우리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갑자기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엄마 좀 무섭다. 엄마가 놀랄 수도 있는데 침착하게 제 말 들어주세요. 실은 저 결혼할 남자가 생겼어요. 뭐? 결혼할 남자? 너 그동안 연애도 하고 있었어? 그게 누군데? 회사에서 만난 남자야? 딸애가 쏟아지는 제 질문에 얼른 답을 하지 못하고 도경이 눈치만 슬슬 살피더군요. 전 머뭇거리는 딸애 대신 도경이에게 물었죠. 뭐야? 도경이 너도 누나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거 알고 있었니? 뭔데? 뜸들이지 말고 어떤 남잔지 어서 말해봐. 아줌마, 실은 혜리 누나가 결혼할 남자가 바로 저예요. 어? 뭐라고? 뭐가 어쨌다고? 전 애들의 말을 얼른 알아듣지 못하고 눈만 껌뻑거렸죠. 하지만 도경이가 딸애의 손을 꼭 붙잡는 것을 보곤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러니까 도경이 네가 혜리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남매처럼 자란 너희 둘이? 네, 많이 놀라셨죠. 저도 혜리 누나를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주머니. 아니, 이게 어떻게...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어요. 두 사람이 진짜 친남매는 아니었지만 전 두 아이들을 남매처럼 키웠습니다. 그런 애들이 덜컥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니 제가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딸애가 나서서 저를 설득합니다. 엄마가 도경이를 아들처럼 생각했으니까 혼란스러울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 둘 연인이 된 건 꽤 오래됐어요. 도경이가 인턴을 마치면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고요. 엄마, 우리 두 사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아니, 엄마는... 하지만... 도경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압니다. 하지만 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운 애를
사위로 맞는다는 게 정말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전 애들한테 즉답을 미루고 한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님이 이 결혼을 허락하실까요? 절 사돈으로 기분 좋게 맞아주실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다 큰 어른들이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아마 이렇게 된 것도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죠. 다만 제겐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었어요. 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할머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저 애들 결혼 허락할게요. 제가 오랫동안 밥해드린 거 잊지 않으셨죠? 생색 내려는 건 아니지만 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돈 맞죠? 그럼 훌륭하게 성장한 도경이를 제 사위로 맡겠습니다. 그렇게 전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아이들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이제 도경이는 제게 아주머니가 아닌 어머님으로 부르며 듬직한 사위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탓인지 애들은 다툼 한 번 없이 금술 좋게 살았고요. 사위는 레지던트와 군 복무까지 마친 후 종합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를 하게 됐고 얼마 뒤 두 사람은 제게 어여쁜 손녀를 안겨주었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은 아마 이럴 때 쓰는 모양이었어요. 다른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저 애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제가 너무 행복해하는 걸 하늘에서 시샘이라도 한 걸까요? 가게에서 한창 일을 하던 저는 가슴 한쪽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곤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너무 과로를 한 탓에 몸에 무리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밀 검사 끝에 나온 결과는 제 예상을 벗어났어요. 유방암이세요. 진행이 꽤 되셔서 바로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런 말씀에 전 놀라지도 않았고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들 곁으로 가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이제 딸 곁에는 든든한 사위가 있으니 걱정도 없었고요. 너무 오랫동안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좀 더 보고 싶었지만 사랑스러운 손녀의 재롱을 좀 더 느끼고 싶지만 그것도 아마 욕심이겠죠. 놀란 사위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의사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선 저희 병원으로 전원을 할 거고요. 제가 반드시 어머님 살려낼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절대 약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사위의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안심이 되더군요. 제가 도경이에게 알게 모르게 의지를 많이 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훌륭한 녀석이 제 딸을 지키고 있으니 정말 다행이었죠. 도경아, 이제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너 키우면서 난 정말 행복했어.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그런 호사를 누렸으니 난 미련 없어. 우리 혜리랑 손녀 잘 보살펴줘. 그거면 돼. 아니요. 전 절대 장모님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만 믿으세요. 요새 암치료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위의 그 말이 절 안심시키려고 한다는 것쯤은 저도 잘 압니다. 유방암 3기가 그렇게 쉽게 고쳐질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위가 의사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겠죠. 하지만 애들은 끝까지 절 설득해서 수술 날짜를 잡았고 전 거의 반포기 상태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애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고 차가운 수술대에 누웠죠. 그리고 까무룩 잠이 들었네요. 꿈속에서 남편도 만났고 아들놈도 만났어요. 그리고 도경이 할머님도 만났지요. 모두들 환하게 웃으며 절 배웅하더라고요. 전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눈을 떠보니 입원실이었습니다. 사위와 딸아이의 얼굴이 제일 먼저 들어오더군요. 딸애가 제 손을 맞잡으며 묻습니다. 엄마, 정신이 들어요? 어때요? 많이 아파요? 나 살았니? 그럼요, 엄마. 살고 말고요.
도경이도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수술 정말 잘 됐대요.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다잖아요. 이제 엄마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살 거래요. 딸아이의 그런 말이 얼른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듬직한 사위가 제게 미소를 보이며 설명을 덧붙이더군요. 어머니, 수술 정말 잘 됐어요. 부위가 좀 어려웠는데 담당 선생님이 훌륭하게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걱정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니? 그럼요, 정말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면 돼요, 어머니. 나중에 추가로 들은 말이었지만 제 수술은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마무리가 되었고 예후도 무척 좋았죠. 전 회복을 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게 또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진다는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딸과 사위의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마음껏 볼 수 있고 손녀가 무럭무럭 커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절로 나오더군요. 수술이 잘 끝난 후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운영했고 손녀의 재롱에 흠뻑 빠져 살았죠. 지난주에는 사위와 딸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소주를 반주로 2병이나 마신 손님이 탁자를 콱 내려치며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여기 사장 누구야? 사장 나오라고 해. 아니 국밥을 시켰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손님, 국밥 아까 드렸잖아요. 아까 다 드셔서 빈 그릇을 치운 거잖아요. 뭐야? 아줌마가 여기 사장이야? 내가 언제 국밥을 먹었다고 그래?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나 돈 못 내. 절대 못 내. 그러자 사위가 번개처럼 뛰어들더니 취객에게 딱 부러지게 말을 하더군요. 아저씨, 여기 CCTV 달려있는 거 안 보입니까? 아저씨가 국밥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국밥 드신 거 찍혀 있으면 이거 영업 방해로 고소합니다. 그래? 내가 먹었었나? 아, 그럼 내면 될 거 아니야? 여기 얼마 나왔는데? 여자 앞에선 난장을 피우던 손님이 남자가 으름장을 놓으니까 금세 꼬랑지를 내리더군요. 전 그런 사위를 보면서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어머니, 그러니까 집에서 쉬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랑 상대했다간 건강에 좋지 않다니까요. 아유, 걱정 마. 이런 손님은 한 달에 한 명 있을까 말까야. 일을 해야 몸에 활기도 돌고 살아있는 것 같지. 집안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못 견딘데도. 그나저나 고맙네 사위. 네? 뭐가요? 항상 이 장모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네? 아유, 장모님이 그동안 제게 해주신 게 얼만데 겨우 이 정도로 고마워요? 이제 보니까 사위 삼길 잘했어. 이제 내 딸이랑 결혼했으니까 평생 내 곁에 둘 수 있잖아. 안 그런가? 그렇죠. 그건 아주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뭐야?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고도 신기합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제게 밥 한 끼를 부탁했던 할머니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그렇게 맺은 인연이 돌고 돌아 제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러니 밥집 아줌마가 장모가 된 이 인연이 저한테 귀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도경이는 먼저 간 아들이 엄마 쓸쓸하지 말라고 대신 보낸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지난 명절에는 사위와 딸을 데리고 남편과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았어요. 성묘를 마친 후 딸이 제게 넌지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아빠도 오빠도 좋아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 보면 말이에요. 틀림없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겠죠? 그럼 한없이 착한 네 아빠도 그리고 동현이도 다 좋아할 거야. 아무렴 좋아하고 말고. 아직도 남편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도록 깊습니다. 하지만 아들 같은 사위 덕분에 가족이 완성되었고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된 것이었죠. 하늘에 있는 남편과 아들도 틀림없이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요즘 들어서 자주 하는 생각은 불행에 굴복하지 말고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살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에도 빛이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도 곡절이 많았지만 저보다 훨씬 기구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도 많겠죠.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길이 생길 테니까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애청자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진 모르겠지만 부디 다 늙은 노인의 넋두리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작은 힘이라도 되길 바라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